나는 서울종합병원에서 2주 넘게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내 딸 은주와 그의 남편 동현은 마치 대선 캠프만큼 바쁜 일정을 핑계로 연락 한 통 없었다. 직접 찾아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화 한 통조차 없는 상태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매일 병원에 들러 나를 돌봐준 사람은 내 며느리였던 수진이었다. 수진은 매일 집과 병원을 오가며 내 상처를 소독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의사의 지시를 꼼꼼히 확인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물 한 잔도 항상 잊지 않고 준비해 주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돌이 아니라 살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비록 늙고 기운이 없더라도 그런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내 유일한 집을 수진과 내 손녀 하윤에게 상속하기로 하고 신탁을 설정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새어나간 건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주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폭풍처럼 내 침대 위에 서서 눈을 번쩍이며 손가락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엄마는 항상 공평하게 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빠도 없는데 집을 오빠 아내한테 준다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요. 참 아이러니했다. 내 딸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제야 깨달았다. 내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보다 더 약하다는 걸 말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집을 그녀에게 주지 않으면 편애하는 거란다.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좋아. 그렇다면 내가 미친 사람이라면 그 모자를 자랑스럽게 쓰겠다. 차라리 무정한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서울의 저녁 하늘은 낡은 이불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전날 먹다 남은 리조또를 데우려던 찰나 오른쪽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녹슨 드라이버가 내 장기를 찌르는 것처럼 깊고 거칠며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통이었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다. 이마를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리며 주방은 마치 김서린 창문처럼 흐릿해졌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아들인 민수도 몇 해 전 먼저 갔다. 지금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녀도 늘 바쁘게 일하느라 집에 없는 날이 많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이 집은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지금은 더없이 공허했다. 내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얼어붙은 동굴처럼 울려 퍼졌다.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찾았다. 손이 너무 떨려 하면 잠금을 몇 번이나 풀지 못했다. 흐릿한 시야와 가슴 속 공포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쓰러지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를 악물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날카롭고 다급한 소리가 저녁의 고요를 가르듯 울려 퍼졌다.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차가운 하얀 천장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진단은 금방 나왔다. 급성 중수염이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의사가 말했다. 가족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은주였다. 내 딸, 내가 혼자 힘으로 키운 내 아이.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었다. 그녀가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람은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결국 혈육을 찾게 된다. 나는 임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뱃속의 고통은 마치 가시철사가 휘감은 것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몇 번 울리더니 드디어 그녀가 받았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지만 대부분은 바쁘고 분주한 기색이었다. 키보드 소리와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뭐예요? 지금 회의 중인데. 오늘 마감이라 정말 못 나가요. 나는 고통을 삼키며 최대한 차분히 말했다. 은주아, 엄마 병원에 있어. 배가 너무 아파서 검사했는데 충수염이래. 수술해야 한대. 내 서명이 필요하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시계를 힐끗 보며 짜증스럽게 계산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충수염. 갑자기
엄마, 지금은 진짜 못 가요. 오늘 상사가 불같이 화내고 있어서요. 동현 오빠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걔 어디 있어요? 새로운 한기가 내 몸을 휘감았다. 이번엔 열 때문이 아니었다. 너 모르니? 동현이는 출장 중이야. 다음 주에나 돌아와. 아, 맞다. 깜빡했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변명했다. 알겠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거 다 하라고 해요. 돈 필요한 건 제가 보내줄게요. 진짜 최대한 빨리 갈게요. 그녀의 최대한 빨리라는 말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힘이 빠져 더는 다투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 나는 조용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가 거의 잊고 지냈던 그 차갑고 삭막한 병원에서 수지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 빛이 어떻게든 나를 버티게 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창밖 하늘은 잉크처럼 새까맸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가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부드럽고 잔잔한 빛은 길을 잃은 달빛처럼 하얀 병실 벽에 스며들었다. 수지는 내 곁에서 잠들어 있었다. 팔을 베고 고개를 숙인 채로 여전히 낮에 입었던 앓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잔 것이 분명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하가의 팔레트를 뒤집어 놓은 듯 색과 빛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도시의 불빛은 유리창을 따라 느릿하게 춤추고 있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심장 모니터의 일정한 삑 소리와 수진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다. 이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녀가 잠에서 깼다. 눈을 번쩍 뜬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비비며 잠과 걱정 사이에서 깨어났다. 내가 깨어난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몸을 숙여 다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어나셨네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간호사를 불러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은 걱정과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너무 말라 말을 할 수 없었다. 물. 그녀는 바로 일어나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조금 따라내더니 면봉을 적셔 내 입술에 살짝 대주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대신 목을 축여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 밑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를 보며 내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아픔이 차올랐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너까지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 그녀는 수줍은 듯 웃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수가 없다고 해서 엄마가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하윤이의 할머니시잖아요. 가족은 서로 돌봐야죠.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곧 거래의 찬 표정으로 바뀌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며칠만 지나면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빨리 회복하세요. 알겠죠? 그녀는 은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어떤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조용한 진실이 불편한 소음으로 변할 뿐이었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머리를 내밀었다. 하윤이구나. 수진을 보자마자 하윤이는 엄마라고 속삭이며 조심스레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아직 아파요. 수진은 그녀를 팔로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목소리를 낮추자. 알겠지? 하윤이는 고개를 진지하게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반짝이는 포장지에 쌓인 사탕 하나를 꺼내더니 내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할머니, 이거 드시면 안 아플 거예요. 그녀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그 둘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강하게 버티고 다른 하나는 그 강함에 기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둘은 단둘이 남았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수지는 다시 결혼하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무게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감당하며 살아왔다. 단 한 번도 도망칠 구실을 찾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로서 그녀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었다. 가끔 돈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였을까. 진심 어린 관심이나 배려는 늘 부족했다. 어딘가 모르게 나는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내 친딸이 아니었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선은 알지만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자존심도 힘도 독립심도 모두 잃었을 때 단지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길 바랄 때 그 선을 넘어와 준 사람은 은주도 동현도 아니었다. 바로 수진이었다. 그녀는 그 선을 넘어왔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 2주는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조용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나 이상할 만큼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은주와 동현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너무 바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 은주는 수술 후 딱 2번 찾아왔다. 첫 번째는 수술 다음 날이었다. 그녀는 수입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다. 사과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깎아주기는커녕 건네주지도 않았다. 그 과일들은 음식이 아니라 장식품처럼 보였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정장 치마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나타났다. 마치 금융 컨퍼런스 무대에서 막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 좀 어떠세요? 오래 못 있어요. 오늘 오후에 유럽 클라이언트랑 좀 미팅이 있어서요. 그냥 잠깐 들렀어요. 그녀는 말을 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눈은 내 얼굴을 스치기만 했고 3초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봐라. 일이 제일 중요하지. 그녀는 눈에 띄게 안도하며 병실 문으로 향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니면 수진 씨한테 말하라고 하세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메아리 쳤다. 날카롭고 텅 빈 소리였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녀의 향수가 공기 중에 오래 남아 있었다. 그녀의 방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저 향기뿐이었다. 2번째 방문은 내가 퇴원하기 직전이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훨씬 좋아 보이세요. 라고 짧게 말한 뒤 바로 자신의 일정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알겠어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철을 챙기고는 뒤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이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날카로웠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그녀가 남긴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하윤이가 얼굴을 내밀며 속삭였다. 엄마, 이모 또 화난 거예요. 수지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 올리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하윤이. 이모가 조금 속상해서 그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무릎 위에 펼쳤다. 이미 수십 번 넘겨본 페이지들이었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속표지에 글을 적었다. 사랑은 언제나 돌아온다고 믿었지만 인생은 그 믿음을 깨우는 법을 안다.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노트를 덮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속에 평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조용하고 이웃끼리 적당히 신경 쓰는 곳이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진 않지만 누군가 병원에 가거나 큰일이 생기면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수진이 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가 햇볕을 쬐게 해주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에 바르고 거리감 있던 애부인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옆집에 사는 헬렌이 베이커리에서 사온 스콘 한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바지에 묻은 손을 털며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따님이 요즘 엄청 바쁘신가 봐요.
병원에서도 거의 못 뵀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머그잔을 조금 더 세게 쥐었을 뿐이었다. 차가운 머그잔이 손끝에 닿아왔다. 헬렌은 말을 이어갔다. 근데 며느리분은 정말 다정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엔 옆집 파텔 아주머니한테 감기약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하윈이랑 같이요. 참 착한 아가씨예요. 그런 분이 집에서 자리를 잡으셨으니 참 다행이에요.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헬렌이 떠난 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청구서 뭉치를 꺼냈다. 문득 은주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생각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금세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바쁘고 급했다. 엄마, 지금 공항 가는 길이에요. 휴스턴으로 출발해야 해서 빨리 말해주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냥 요즘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는 애 그런 소문에 신경 쓰세요. 그리고 애 나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곧 전화를 끊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윤이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집에 오지 않았다.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수지는 말을 하다 멈추고 휴대폰을 거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코트를 집어들고 맨발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르타, 제발 여기 계세요. 제가 반드시 하윤이를 찾아올게요. 나는 문가에 서서 그녀가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내 심장은 너무 세게 조여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다. 나는 전화를 들고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아, 하윤이가 집에 안 왔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없어졌대. 수진이 지금 찾으러 나갔어. 은주는 잠시 조용하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학교 근처에 CCTV 있지 않아요?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전화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전화를 놓지 못했다.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부서졌다. 아니면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졌는지도 모른다. 수지는 해가 질 무렵 돌아왔다. 그녀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그녀를 구해낸 사람처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학교 반대 방향으로 갔대요.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몸을 숙여 하윤이를 안았다. 괜찮아.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그게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수지는 내 방 문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하윤이의 작은 머리핀 하나를 손에 쥔 채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다. 만약 하윤이를 못 찾았더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으로 가서 내가 수십 번 쓰고 찍고 다시 붙인 신탁 서류를 꺼냈다. 그것을 책상 램프 아래에 펼쳐놓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했다. 에밀리는 결국 소식을 들었다. 법조계에 있는 그녀의 인맥 중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았다. 어쨌든 그녀는 그날 오후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다. 얼굴에는 어떤 인사도 미소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며 곧바로 말했다. 엄마, 집을 신탁으로 넘겼다면서요. 그것도 수진 이름으로.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주방에서 하윤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듯 날카로웠고 그 소리에 하윤이가 잠시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누가 말했니?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엄마가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 감정 평가를 요청할 거예요.
나는 놀라지 않았지만 수지는 주방에서 나와 눈에 띄게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에밀리,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단지 엄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지는 내 옆으로 다가와 서류를 다시 에밀리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만약 그게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제 이름을 빼세요. 저는 이 집을 원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어요. 수진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을 뿐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진의 조용한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반면 에밀리의 공격성은 공정함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권리의식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 오늘 내가 제정신인지 확인하려고 온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여전히 제정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히 알고 있어. 에밀리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수진이 물러서는 건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 때문이야.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 이 집은 내가 평생의 저축으로 마련한 집이야.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내 결정이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감정적이라고 말했지. 맞아, 나는 감정적이야. 하지만 내 감정은 누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있어줬는지에 기반한 거야. 내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그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집에 애정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배경에서 들리던 하윤이의 만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에밀리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결국 저랑 수진을 비교하는 거네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비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딸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피로 보장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걸 쌓지 않았어.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챙기며 턱을 꽉 다문 채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수진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참아온 게 문제였어.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하윤이의 피아노 연습 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브라이언의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다. 그리고 뼛속 깊이 느꼈다. 브라이언은 처음부터 옳았다. 가족은 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겉에 있어 주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신탁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날, 나는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진에게도. 신탁 서류는 2주 전에 이미 서명되었다. 집은 이제 수진과 나, 그리고 에밀리가 공동 관리하는 신탁 재산이 되었다. 하윤이의 몫은 내가 관리자로서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기로 했다. 이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모두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판단은 명확했고 공정했다. 나는 항상 믿어왔다. 사랑은 말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장 약할 때 곁에 있어 주는 순간들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에밀리는 다시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번에도 인사도 따뜻함도 없었다. 그녀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요. 그녀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쏘아붙였다. 식탁에서 조용히 장부를 덮으며 나는 대답했다.
알고 있어. 서류는 이미 서명됐고 세 사람의 공동관리 체제로 정리됐어. 에밀리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긴장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저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너를 뺀 게 아니야. 너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다만 이제 내가 유일한 사람은 아닐 뿐이야. 에밀리는 비웃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엄마의 피도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주방에서 막 나온 수진이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치마를 풀어 하윤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려 했다. 수진아, 내가 불렀다. 그럴 필요 없어. 여기 있어도 돼. 수진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자리에 남았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 서 있었다. 그날 아침 하윤이는 생일 소원을 빌 연습을 하느라 반나절을 보냈다. 에밀리는 파티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나서야 도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간에 서 있었다. 베이지색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으로 단정하게 입었고 손에는 서둘러 산 것이 아닌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한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다. 너무 늦었나요? 수진이 다가가 선물을 받아들며 부드럽고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딱 맞게 오셨어요. 그 순간 하윤이가 에밀리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마치 생일 케이크 위에 촛불처럼. 이모가 왔어요. 하윤이는 에밀리에게 달려가 나무에 매달리는 코알라처럼 그녀의 허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에밀리는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 우리 하윤이. 그녀는 선물을 내밀며 말했다. 퍼즐 좋아한다고 들었어. 이건 우주모험 에디션이야. 하윤이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뛰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무언가가 천천히 가까워지는 듯한 이상한 부드러움이었다. 조금 후 모두가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에밀리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몇 번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케이크가 나뉘고 대화 소리가 커질 즈음 에밀리가 접시를 들고 내 옆으로 다가왔다. 케이크 맛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얼쌀 때 구워준 것보다는 훨씬 낫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웃었다. 그땐 설탕 대신 소금을 반 컵이나 넣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 입은 먹었잖아. 엄마니까요. 그 뒤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워진 것 같았다. 오후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모두를 데리고 뒷마당의 큰 참나무 아래에서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다. 하윤이는 가운데 서서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세상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에밀리는 내 오른쪽에, 수지는 내 왼쪽에 섰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에밀리가 문가로 다가왔다. 엄마,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모든 걸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곳에 있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제야 말하네라거나 그 말을 기다려서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말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에는 그녀가 정말로 내 말을 이해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는 마음이었다. 늦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노력.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마당의 장미가 막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했을 때 하윤이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매일 방과 후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그녀는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꽃밭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이름 붙인 식물들에게 출석을 부르곤 했다. 루시, 발라드, 데이지, 그리고 제일 작은 너는 희망이야. 나는 애 그 꽃 이름을 희망으로 지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제일 느리게 자라지만 가장 크고 예쁜 꽃을 피울 것 같아서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진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렇게 연약하고 다른 꽃들보다 뒤처진 작은 줄기가 우리의 가족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모든 논쟁, 침묵, 오해, 그리고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빛을 향해 자라고 있었다. 은퇴 후 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일주일에 2번 지역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기부받은 음식을 정리하거나 가족이 없는 노인들의 건강 기록을 작성해주는 일이었다. 접이식 테이블 뒤에 앉아 클립보드를 무릎 위에 놓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다. 나이 든다는 건 돌봄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비록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작은 빛 한 줄기뿐일지라도. 수진도 바빠졌다. 그녀는 간호사 친구 몇 명과 함께 온라인 간병 플랫폼을 시작했다. 이름은 언제나 겉에였다. 그녀는 그 이름이 수술 당시 나를 돌보며 느꼈던 감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차분하고 늘 곁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 웹사이트 첫 페이지를 작성할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첫 문장은 엄마가 했던 말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랑은 물려받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타이핑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에밀리도 변했다. 영화 같은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빛 속에서 눈물로 사과하는 장면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작고 꾸준한 변화들이 있었다.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주말이면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여행 가지 않는 주말에는 박물관에 같이 가자고 하기도 했다. 때로는 하윤이가 이모를 위해 그림을 그렸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어느 날 수진이 플랫폼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채팅창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댓글은 에밀리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화요일에 일어났다. 우리는 시골 요양원에 사는 한 노인을 찾아갔다. 수진이 그를 위한 가정 간병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고 말도 끊기고 짧게 이어졌다. 그래도 수진은 침대를 조정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에밀리는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다. 문가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일 관련 메시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런데 노인이 침대 옆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피곤하지만 미소 짓는 여인의 무릎에 앉은 어린 소년이 있었다. 우리 엄마예요. 그는 말했다. 혼자 저를 키우셨죠. 3가지 일을 하면서 우유 한 잔이라도 먹이려고 본인은 굶으셨어요. 제가 뭐라도 해드리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늘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다. 방 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에밀리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머니에 넣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담요를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